자, 이제 오늘 우리 5, 6월 과정 시작을 할 건데 5월, 6월 과정은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2번 보셨잖아요, 우리가 기본서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맞는 거죠, 지금 우리 세 번째 하는 게 기본서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지난번에 나누어 드렸던 요약 자료 있잖아요. 예, 그걸로 이론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잠깐 좀 드리고 할게요.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뉴스 보니까 신문을 좀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76만 원, 아니 192만 원, 276만 원, 이 두 가지를 좀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192만 원이 뭐일 것 같아요? 192만 원. 뭐 대충 감 없어요? 이제 부부가 이제 노후 생활비로 꼭 필요한 돈이 부부가 이렇게 꼭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 192만 원이 됩니다. 192만 원. 이제 그게 최저 생활비죠. 최저 생활비. 예, 그래서 도시에서 살 때. 예, 276만 원은 뭐냐면 적정 생활비. 예, 그러니까 적정 생활비는 이제 뭐냐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생활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92만 원이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뭐 가령 월급이 있다. 그러면 뭐 월급 갖고 충당하면 될 텐데 월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정년되고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월급 말고 뭐 연금이 있다 그러면 연금도 뭐 우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나와봐야 뭐 한 100만 원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나와봐야 그것도. 그래서 국민연금 갖고는 좀 힘들고. 그러면 이 192만 원, 276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을 해야죠, 계속해서. 그죠? 몇 살 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어요? 70대까지는 충분히 일을 해야죠. 70대까지는. 예.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75세 잡수신 할머니가 노인정 갔더니 젊은 게 왜 집에서 노냐고. 예. 그 시골에서도 75 잡수신 할머니가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죠. 예.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왜 버스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사고 나서 왜 6명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분들이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더라고. 고령자들인데 일을 해주고 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신 거더라고.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뭐 알타리무, 알타리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수확하는 거 이제 일당 6만 원, 7만 원 받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집에 오시다가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서 그렇게 이제 좀 많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70 먹고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왜냐면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아침부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한 70대 정도까지는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직장에서 70 먹은 사람을 월급 줘가면서 이렇게 쓰겠어요. 절대 안 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이제 70 넘으신 분을 월급 막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쓰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썼는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노후 생활비를 또 마련하고 뭐 노후에 좀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느냐? 내가 전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문 자격. 그래서 그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는 게 특히나 이제 남녀를 이렇게 통틀어서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겠냐? 뭐가 있겠어요? 응?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게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죠. 뭐 의사도 있고 의사라는 직업도 의사도 뭐 80 넘어서 진료하는 의사도 많이 있으니까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있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 나이에 의사가 된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 의사.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 연령에 상관없이 오래도록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신 요 자격은 정말 괜찮은 자격이라는 거 일단 좀 생각하시고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판문점에서 했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이 좀 금방 좀 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하도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파주 지역에 땅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뭐 이제 그 계약 해제 사태, 나 이렇게는 못 팔아, 뭐 이런 게 아주 속출한데요. 왜냐면 쫙 올라가니까 자고 나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는 못 팔아 이런 게 엄청나게 속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요, 어떤 그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거죠. 통일이 되면 가장 각광받을 만한 위치가 어디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이제 뭐 굳이 그려 보면 통일이 됐다고 치고 어디로 남북 사람들이 왕래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여기로 왕래할 가능성이 많죠. 있죠. 예,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는 다 뭐가 막혀 있어요. 산이 있어서 이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여기밖에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그 대신 여기 강릉 이쪽은 주로 어떤 뭐 이런 수송이라든지 뭐 어떤 물량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주로 뭐 할 사람들. 관광, 뭐 금강산 관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위치고요. 어떤 산업화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이런 좋은 위치는 이쪽이죠, 뭐. 이쪽 평양이 이쪽에 있고요. 바로 밑에 이제 개성 있고, 좀 내려오다 보면 파주 거쳐서 일산, 파주 거쳐서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라인이 연결되어진 요 라인이 되게 이제 그 앞으로 통일 시대에 이제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뭐 남북 정상이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통일이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북미 대화도 이제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이달 안에 할 건데 그것도 어디서 할 가능성이 많냐면 판문점에서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노벨상 받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뭐 할 가능성이 많냐면 좀 요리하게 좀 그러니까 요리하게라는 건 우리한테도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 좀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뭐 이제 뭐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이제 굉장히 좀 아끼는 그 전투기가 있는데 그 F-20이라는 전투기가 여자분들 잘 이제 관심 없으실 텐데 굉장히 뛰어난 전투기가 편대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전투기가 들어올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 전투기 편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는 북미 그 정상 대화하면서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장이 끝났다라는 선언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도 개방되면 뭐 통일이 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통일이 된다고 치면 이 직업은 어떤 것 같아요? 통일 시대에 통일 시대에 공인중개사 너무 좀 이렇게 비약적인 전개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통일 시대에 여러분 가장 각광받을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이제 세 가지를 좀 직업 뭐 업종 말고 직업 전문 직업으로 했을 때 통일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은 뭐냐면 변호사. 자, 왜 변호사가 가장 각광받냐면 독일이 이제 통일을 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독일이 이제 통일 됐을 때 원래 이제 그 토지 문서 같은 거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찾는 소송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래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통일 전에 북한에 이제 있는 토지를 그 어떤 그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토지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월남하면서 갖고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래를 한대. 왜냐면 그거는 인정해줘야지.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해서 그거를 인정한다면 그걸 찾는 소송들이 이제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사유지가 아니었던 부분들은 다 이제 일단 국유로 편입했다가 북한 주민들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토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다 팔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내다 팔을 때 그걸 누가 중개할 거냐 이거죠. 예?
아, 그렇죠. 네가 중개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를 따야 돼? 자격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통일이 이제 뭐 아무래도 남한 주도로 하게 된다면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이 뭐 이렇게 통일한다는 건 뭐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남한에서 이제 뭐 통일을 이제 뭐 흡수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통일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은 변호사. 예?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 변호사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공인중개사. 예, 그럼 그 수많은 토지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중개해야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괜찮은 직업에 여러분들 종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통일만 된다면 향후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정말 엄청난 호황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경계는요. 부동산 경계는 엄청난 호황이 됩니다. 그러면 남한 쪽은 뭐 그 경계가 없냐? 마찬가지로 여기서 땅 팔아가지고요. 여기 와서 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한 이런 뭐 어떤 거래가 활발하게 있을 거고 그런 것 대비하면 정말 괜찮은 자격이 공인중개사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 따서 무슨 뭐 메리트가 있겠어? 이런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취득하는 걸로 일단 했잖아. 이 세 개의 발을 들여놨잖아요. 공부하는 세 개. 그러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실 거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작년 11월부터 했었죠, 그렇죠? 네? 작년 11월부터 했고요. 또는 뭐 좀 늦게 하신 분들은 언제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1월에 하신 분도 있고, 뭐 이제 3월에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5월에 뭐 이렇게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이제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시작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자면 모의고사 한번 보셨나요? 예, 모의고사 점수 아시나요? 이렇게 지금 발표 이렇게 받았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11월에 한 사람하고 11월에 한 사람하고 반드시 이 사람이 높게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1월에 한 사람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3월에 시작했는데도 11월에 한 사람보다도 점수도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이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5월, 6월 과정에 이제 기본소로 가지고 가는 마지막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5월, 6월이 이제 끝났다고 가정하면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이제 남잖아요. 이제 사실 10월 달은 공부가 잘 안 돼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긴장도 되고 뭐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 때문에 공부 잘 안 되는데 사실 요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실제 실력이 많이 붙는 이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시험이 있고요. 네. 어느 내용이 되게 중요하냐면 5월, 6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결정. 무슨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거 말고, 할 건지 말 건지. 예, 이 공부를 끝까지 할 건지 말 건지의 결정을 할 거예요. 5월, 6월에.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5월 첫 주에 지금 수업 나왔다는 건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밀어붙일 건가 말 건가를 이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했잖아요, 결정을. 그런데 이제 5월, 6월에 계속 이게 흔들린다고 이게. 네, 왜냐면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왜 힘들어지냐면 이제 문제도 이제 풀게 되고 또, 뭐 출판사도 그렇고 뭐 학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제 푸시를 해요. 무슨 푸시를 하냐면 이제 막 특강도 하고 또 뭐 책도 막 다양하게 나와. 뭐 우리 학원뿐만이 아니고 뭐 각종 뭐 이런 출판사에서 엄청난 책들이 막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푸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5월부터는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거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 피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로 이렇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뭘 적극적으로 할 거냐면 예를 들자면 예습도 좀 하고 뭐 생전 안 하던 예습도 좀 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필요하면 뭐도 좀 하고요. 복습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예복습 같은 게 나는 체질적으로 안 맞으면 뭐 책 읽고 뭐 하는 게 좀 체질적으로 안 맞으면 문제도 좀 많이 좀 풀어보고 뭐 이런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5월, 6월에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월, 6월에도 분명히 이제 모의고사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보고
자신감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 결정을 한다는 건 이제 결국에 자신감인데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돼. 예, 내가 하긴 뭘 하겠어.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걸 꼭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여러분들 슬기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에 이제 포기하시는 거는 이제 뭐 좀 이른 감도 있고 하니까 일단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감 이제 갖고 7월, 8월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7월 들어서는 결정을 해야 돼. 뭘 결정을 할 거냐면 1차만 할 건지 2차까지 같이 할 건지. 그러니까 이건 동차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7월부터입니다. 그럼 만약에 7월 달 정도 돼서 내가 만약에 1차만 할 거다. 그러면 뭐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차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내가 동차로 할 거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좀 벅찰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6월까지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돼.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뭐가 좀 완료가 돼야 되겠어. 1차가 끝나야 되는 거지. 1차가 마무리가 돼야 돼. 1차 마무리. 그래서 5월, 6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1차 마무리가 1차 과목에서 막 90점, 80점 이렇게 나오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막 오수, 육수 이렇게 하신 분이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면 올해 들어서 처음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점수고요. 절대 안 나와.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그러면 1차 마무리가 된 거냐? 모의고사에서 50점 정도만 찍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거야. 마무리가 된 거라고. 왜냐하면 7, 8월 달에 가서도 우리가 노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7, 8월 달에 가서 또 실력이 붙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 가서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 뭐 15점도 많이 나와. 과목별로. 뭐 적게 나와도 5점 이상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5, 6월 달까지 1차에서 50점대까지만 찍어주면 이건 마무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8, 90점 절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차를 2개가 있잖아요. 1차 2개. 그럼 이 2개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1차에서 몇 개만 잘할 거예요. 2개 중에서도 한 개만 그냥 잘할 거라니까요. 한 개만. 그래서 뭐 나는 민법을 좀 잘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민법에서 50점, 60점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럼 나머지 학교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과락만 면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학교론 과락 면하는 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어렵지 않아. 과락 면하는 거 지금 내가 구력이 몇 년인데 어떻게 과락을 당하겠어요?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1차를 정리하고 2차는 사실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크게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암기하거나 이해할 만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2차는 좀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2차는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간 내. 그래서 가령 이것 좀 잠깐만 줘봐요. 이거 다 있는 건가? 이거 8주차 다 돼 있어요.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이것만 하면 제가 여기서 90점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 왜 저를 안 믿어요? 이것만 해도 90점 맞는다니까. 일단 한번 해봐요. 해보고 만약에 90점이 안 되면 내년에 오시면 좀 제가 특별히 뭐 어떻게 해드릴게. 내가 책임을 줄 테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내년에.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알았죠? 여기서 90점 나온다니까. 여기서 특별히 빠질 만한 게 없어요. 중개사법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차는 그렇게 요약을 하시면 안 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붙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과목이 있지만 2차에서는 중개사법은 제가 몇 점은 맞게 해드린다고 그랬죠? 90점. 그러면 90점은 제가 이제 보장해 드릴게요. 90점 맞을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믿고 하시면 돼요. 그냥 저를 믿고. 아셨죠? 그래서 90점 맞으면 나머지 뭐 공법하고 학개론에서 꽈락이야 당하겠어요? 그잖아? 공법 꽈락은 어떻게 하면 안 당하나요? 공법 꽈락은 어떻게 한 문제로 다 찍으면 꽈락이지. 그러니까 일단 공법은 일단 뭐는 해야 돼.
국계법은 해야 돼. 국계법이 12개 나오는데 국계법에서 10개, 11개는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공인중개사 이런 타이틀을 달려면 최소한 국계법 정도는 알아야지. 용도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용도제? 글쎄 뭐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 공인중개사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 갖고 가면 공부도 까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2차보다는 1차에서 민법인 것 같아요. 민법에서 거의 당락의 한 70에서 80%는 좀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민법은 우리 그동안 28번 시험 봤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예상에서 빗나간 적이 없어요. 예상에서 빗나간 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늘 나와 점수가. 얼마? 70점, 80점대가 늘 나와 꾸준하게. 근데 학계로는 변수가 되게 많았어요. 예컨대 뭐 재작년부터 계산 문제가 11개, 12개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전에는 막 7개, 10개 나오다가 7개, 8개 나오다가 갑자기 11개, 12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건 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산 문제가 학계론에서는 상당한 변수죠. 왜 상당한 변수냐면 계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 우리 수업할 때 푸나요? 해설 같은 거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렇게 계산 문제 이렇게 풀 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 알아듣시냐고. 그때만 알아듣지. 그때만.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그때는 알아들 것 같은데 막상 이거를 내가 푼다고 하면 도저히 뭐 못 풀겠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저 공부할 때 이제 9회 때는 계산 문제가 제 기억으로 한 5개, 6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계산 문제를 도저히 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냥 뭔 얘기인지 알겠죠? 왜 시간이 없냐면 저 때는 40분 줬거든요. 문제는 똑같은데 40분. 그래서 15회 때부터 이제 15회 때 그렇게 있어가지고 15 다시 추가 때 그때 이제 10분씩 연장해서 100분이 된 거고 저 때는 80분이었는데 도저히 뭐 계산 문제를 언제 풀어?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OMR 카드 뭐 틀리고 그러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다시 달라고 해서 뭐 수정도 하고 그러잖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왜 상상을 못해? 시간이 없는데 무슨 뭐 OMR 카드를 어떻게 그냥 내야지 뭐. 그냥 뭐 떨어져도 어쩔 수 없지.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간도 좀 늘어났기는 했지만 역시 시간이 좀 뭐랄까요? 좀 풀다 보면 남진 않잖아요. 부족하잖아. 그렇게 보면 계산 문제에 대해 너무 이제 그 목매지 말고 계산 문제는 그냥 찍으세요. 몇 번으로? 한 번으로 찍을 건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계산 문제 4번이 5개, 6개 나왔다고? 그게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계산 문제에 쏠려요. 올해도 그건 당연히 쏠릴 거야. 그거는 제가 막판에 몇 번 문제로 찍을 건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계론 선생님이 또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찍으면 몇 번으로 찍으라는 거하고 그 제가 찍으라는 거하고 잘 감안해가지고요. 똑같으면 좋고 뭐 틀리면 여러분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 하시면 돼요. 크게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계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가 어떨 것 같아요? 괜찮잖아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자격의 전망도 밝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여러분은 돌아가기 너무 늦었어. 그죠? 지금 돌아가기 너무 늦었잖아.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거야? 지금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면 식구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엄마 왜 집에 왔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뭐 좀 힘드신 일 있고 그러시면, 그 상담,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개인 정보, 개인 비밀은 다 보호해 드릴 테니까 상담 가능하고요. 또 상담 오실 때 꼭 갖고 오실 게 있어요. 뭘 갖고 오시냐면 모의고사를 갖고 오세요. 모의고사 문제죠. 그럼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게. 미리 뭘 말씀드릴 거냐면 합격할 건지 떨어질 건지 이거를 말씀드릴 거니까 고생 많이 하지 말고 미리 이제 갖고 오시면 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강의 이제 17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볼라. 합격할지 안 할지. 알죠. 근데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모르고, 이제 한 6월달, 7월달? 요 정도 되면, 거의 99% 맞출 수 있어요. 거기, 그렇게 뭐, 이렇게, 거의 맞출 수 있어요. 거의.
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은 보면 저분은 뭐 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 합격하겠구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고. 예. 그 대신 뭐를 갖고 오면 더 확실하냐면 모의고사 문제지를 갖고 오세요. 점수는 공개 안 하면 되고요. 문제 갖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수업 진행할 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프린트를 좀 볼게요. 예, 프린트를 좀 보고 요약을 좀 간단하게 한 다음에 책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뭐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문제, 가능한 한 문제를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1주차 프린트 다 있으시죠? 예, 그거 한번 좀 3-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노마자 1번에 보면 이제 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장에 보니까 중개 이런 말이 있고 그 중개에서 그 가로에 한자가 그죠? 중개의 한자를 어떻게 지금 썼죠? 이렇게 썼는데 사람 인변에 그죠? 가운데중 그리고 개자는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어디에 이 사람이 이게 뭐야? 가운데중이니까 사람이 어디에? 가운데에. 이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끼일 개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운데에 뭐 했다? 끼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 사이에 끼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가운데 끼었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을 매도할 사람, 이 사람을 매수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끼어서 이 둘을 회방 넣었다?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 그럼 이 둘을 뭐 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를 중개라고 합니다. 일단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누가 있었느냐. 제일 처음에 중개업의 효시라는 건 이제 처음을 알리는 시작을 이제 효시라고 하고요. 직역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상대방한테 야 지금부터 이제 전쟁한다라고 이제 선전포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활을 이렇게 날렸는데 그 활이 소리가 좀 심하게 났대. 그래서 처음으로 날아가는 활을 효시라 그래. 처음으로 날아가는 활, 그걸 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선전포고가 된 거니까 처음 계시를 누가 했냐면 누가 했죠? 객주라는 직업인이 있었습니다. 객주. 객주는 상당한 수준의 자본가였다고 말씀드렸고 그 자본가 밑에는 종업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종업원들이 이제 전문성을 좀 띠게 되고 집을 전문적으로 이제 흥정 붙였던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밑에 보니까 각어간, 각회, 그 다음 뭐예요? 집주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각어간, 각회, 집주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각어간에서 가짜의 의미는 뭐예요? 집. 각회도 집. 그 집주름도 집. 그러니까 가옥을, 집을 전문적으로 중개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고요. 자, 그러면 객주와 각어간, 각회, 집주름의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 객주는 여러 가지 물건, 여러 동산, 뭐 혼인, 숙박, 금전 여러 가지를 다 취급했다고 한다면 각어간, 각회, 집주름은 딱 뭐만 부동산만 취급했던 전문 직업인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중개 제도가 여러 가지 이제 변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쭉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아주 오래 전에는 누구나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유영업제였고 그다음에 뭐였죠? 인가제,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슨 제입니까? 등록제. 그래서 등록은 어디 가서 하죠? 등록관청 뭐 혹은 시군구에 가서 나 중개업하겠다라는 등록을 하고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1890년이면 일제강점이 되기 전에 이제 일이죠. 조선 말, 구한 말 정도 되는데 1890년도에 중개업과 관련한 최초의 어떤 제도 하나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제도의 이름이 뭐였죠? 객주 거간규칙이라고 하는 그 어떤 법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구성 그리고 성격 이렇게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일단 가장 상위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 그다음 법률 밑에 뭐 있죠?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 하고 이제 똑같은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그거는 일반 중개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뭐랑 관계가 있는 거죠? 경매. 이 경매하고 좀 관련되어진 경매 물건에 대한
대리를 하는 거를 매수 신청 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나머지 39개는 다 이제 일반 중개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중간법 내지는 섞었다 그래가지고 혼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법과 이 상법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중개사법은 무슨 법적 지위가 있냐면 특별법적 지위가 있어요. 만약에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중개사법에서 배운 내용이 약간 충돌하게 되면 어떤 법을 우선시 하셔야 돼? 중개사법. 뭐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이런 거 배우나요? 우리 거래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이런 거 배워 안 배워? 그런 거 안 배워요. 민법에는 그런 내용 없거든요. 계약서를 꼭 써야 돼 그런 건 없거든. 근데 우리는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서는 꼭 써야 돼. 왜 써야 돼? 그게 의무라서.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개사법을 우선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사법이 뭐니까요? 특별법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다만 이제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이 법이 빠짐없이 적용이 되니까 무슨 법이라고 해요? 일반법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돼 아니면 국제적으로 적용돼? 국내법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자, 노마자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법의 재정 목적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밑에서부터 볼게요. 직접 목적에서부터요. 누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할 거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이제 자격시험을 통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직업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직업인이 꼭 자격만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우리 개공도 포함된다고 봐야 돼? 예, 업무를 개공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물론 자격만 있는 공인중개사도 들어갈 수 있고 소공도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거고 그래가지고 뭐를 제고할 거지요? 예,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그러면 누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거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래서 부동산에 뭐를 건전하게 육성할 거예요? 중개업. 그래서 이 법은 중개업을 뭐 하려고요?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법이고요. 가장 궁극의 목적은요. 가장 궁극의 목적은 뭐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기본서 8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기본서 82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최초의 개공이라고 그랬어요. 중개업의 효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회, 각어간, 집주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X, O죠. 자, 2번. 공인중개사법은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또는 혼합법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OX, O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이라는 걸 배우나요? 우리가? 사법을 배워 안 배워? 배우죠. 민법이 사법이야. 대표적인 사법은 민법입니다. 그럼 공법도 배웁니까? 예. 뭐가 공법이지? 뭐 공법이 2차에서 배우는 공법이 다 공법이지 뭐. 그런데 중간법도 배우나요? 예. 뭐가 중간법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중간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사법, 공법, 중간법 이렇게 배우는데 세 개 다 배우는 거죠. 엄청난 거를 배우는 거 우리가. 그다음에 3번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이라고 했는데 자, 그 맨 앞에 주어 개공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밑줄 한번 잡고 행정처분하고 벌칙에다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행정처분하고 벌칙은 누가 내리는 거지? 관청에서. 그죠? 관에서. 누구한테? 개공한테. 그럼 개공은 관이야, 개인이야?
개인이지. 그러면 관이 일반 사인한테 관이 일반 사인한테 뭔가를 이제 뭐 제재로 형태로 가한대. 그러면 이런 거는 누구랑 누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관 대 사인 간에. 그럼 누가 개입이 되는 거지? 관이 개입이 된다. 관.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라고 하면 이거는 공법 관계가 아닌데 누구랑 누구 관계? 관 대 사인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이거는 공법적 관계라고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규정이다 그러면 틀려. 사법적 규정이다 그러면 틀리고. 이건 무슨 규정이라고 해야 돼? 공법적 규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관청이 일방 당사자다. 그러면 무조건 그건 뭐야? 공법적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4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 이 일반법 밑에다가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일반법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모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때 일반이야. 일반법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민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나? 네. 예. 그럼 일반법인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중개 이 법이 모든 부동산 중개에 적용돼?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중개도 있어? 모든 부동산 중개 이 법이 적용되지. 부동산 중개만큼은.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무슨 법? 일반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는 표현이고요. 자, 5번 우리 문제에다가는요. 별표를 좀 일단 하나 해주시고요. 우리 상단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계약을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으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민법은 사법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계약을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개공이 업무보증이라는 걸 해요, 안 해요? 하지. 언제 하죠? 업무보증을? 업무 개시 전까지 하잖아. 그지? 근데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그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을 할 때 업무 보증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지? 보험, 공제, 공탁. 이 공탁 계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탁 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야? 공탁 계약을 누구랑 누가 체결하냐고. 공탁이라는 게 뭐냐면 개공이 자기가 돈이나 아니면 이렇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가증권 있잖아요. 그런 걸 공탁소에다가 맡겨놓는 거잖아. 그럼 그 공탁소가 뭐야? 법원이야, 법원. 법원이 공탁소거든. 그러면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네? 법원과 개공,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고 해야 돼? 공법계약이라고 해야 돼. 대표적으로. 그럼 이거는 공탁계약을 공법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법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중개계약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중개계약은 누구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사인 대 사인 간인데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 중개계약. 의뢰인과 개공, 개공과 의뢰인. 여기에는 관이 전혀 없잖아. 그러면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고 해야 돼? 사법계약이라고 해야지. 그죠? 그러면 매매계약은 공법계약이야, 사법계약이야. 일반적인 매매계약. 그럼 사법계약인 거지 뭐. 그러니까 민법만 적용받는 거야.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에 들어가? 사법계약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에 민법도 적용돼? 당연히 적용되지. 사법이니까. 그러면 중개사법도 적용되고? 예. 그럼 어떤 걸 먼저 적용해야 돼? 중개사법. 왜? 특별법이니까. 그렇게 개념 잡고 계시면 되고. 6번까지 볼게요. 법의 1차적 제정 목적은, 그러니까 법을 만든 가장 목적이 세 가지가 있잖아. 1차, 2차, 3차. 1차적 제정 목적은 부동산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에 있다. 이랬어요. X. 1차적 목적이 뭐였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하는 1차적 목적이었고요. 2차 목적이 뭐였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함정은 뭐가 함정이야? 부동산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한데 그럼 도대체 뭘 종사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 뭐 건축업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뭐 개발업에 종사한다는 거?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고요. 무슨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중개업, 중개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이제 용어의 정의는 조금은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